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게 우선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노동시장이 과연 노동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굴러가는지, 거기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고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장 원리라는 게 어떤 건지 노동시장에서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장기적으로 어떻게 부진한지, 또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제약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개만 골랐기 때문에 일단 양해 말씀드립니다. 노동시장에서 수급 조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팔리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력이라는 게 팔립니다. 그럼 가격이 뭐냐? 바로 임금이죠. 이런 수급량과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만약 이 노동시장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이 인력, 사람의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의 그러니까 가격이죠. 임금이 결정되고, 또 임금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장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 임금 이 세 가지 모두가 항상 조절 과정을 거치면서 균형점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떻게 말씀드리면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굴러가는 그런 시장이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하는 게 다 아시죠? 유재석 씨입니다. 우리나라 연예계에 아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쯤 될 겁니다. 그리고 접니다. 이게 실물하고 조금 다르죠. 이게 포토샵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한 3년 전쯤에 제가 조금 그래도 젊었을 때 사진인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하는 일이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건 똑같고요. 외모는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좀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제가 낫다 그러고, 제 집딸내미는 유재석 씨가 훨씬 낫다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제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또 근로시간을 한번 볼게요. 저는 고용계약상 주당 40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5일 일하라고요. 물론 말은 그렇고 실제로 저는 조금 다른 박사님들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 제가 집이 수유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일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고등학교를 신일고등학교로 배정을 받고 개학하기 전에 집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1년 반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난 계속 내 목요일 다니겠다. 그리고 3년 내내 한강다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만 해도 영교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5시 안 일어나면 힘들어요. 밥 먹고 뭐 하고 준비하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성수대교 건너가지고 마장동 관통해서 쭉 올라가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이게 또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점점 조금씩 일찍 일어나게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한 3시 반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집사람은 좋아하죠. 밥 안 해줘도 되니까 아침밥. 제가 알아서 대충 먹든지 뭐 빵을 챙겨 먹고 나오고, 그래서 연구원에 한 5시 반 정도 출근을 하고, 그 대신에 오후 한 4시쯤 되면 거의 이제 공장 문 닫고 집 퇴근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식인데, 물론 근로시간이 상당히 유연한 저희 직장 덕분에 이제 그게 가능한데,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유재석 씨는 뭐 녹화하는 회당 9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용계약서나 이런 그걸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중견 개그맨 수준 정도 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중견 개그맨보다. 왜냐하면 그쪽 개그맨들 쪽을 보니까 최상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이걸 아주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유재석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은 이쪽 바깥에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회당 900만 원이라는 유재석 씨 일종의 몸값이 결정이 되고 주당 60시간 이상씩 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문제는 접니다. 제 노동 공급 곡선이 이쪽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저한테 하루에 900만 원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안 가고 하루 종일 연구원에 있을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노동 공급 곡선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할 의욕은 넘치죠. 돈을 조금 더 주면. 근데 문제는 이 수요 곡선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급하는 경제학적인 지식, 또 논문 이런 거에 대한 수요 곡선이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재석 씨를 대신할 만한 MC가 많지가 않죠. 뭐 강호동 씨 정도? 근데 제가 연구하는 노동경제학, 거시경제학, 노동경제학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경제학 박사들은 쌓이고 쌓였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 경제학 박사가 한 100명쯤 나오거든요. 매년 100명 정도. 얼마나 오래 쌓였겠습니까? 실제로 유학이라는 그게 뭐 물론 IMF 이후에 상당히 줄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 수준이긴 하지만은 1년에 100명이 나오고 그중에 노동경제학 하는 사람이 10%는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10명씩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 경제학 박사 중에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계속 노동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잡고 공부도 안 하고 9시 출근해서 5시, 6시 시계만 보고 있다가 퇴근하고 이렇게 되면 저를 대체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요 곡선이 제가 공급하는 노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이 아래쪽에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런 중견 개그맨 수준의 급여 그리고 주당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도 결정되고 근로하는 시간의 양도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 실업률 굉장히 높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저렇게 높은 이유가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실업자라는 사람은 지금 직업이 없는데 그 대신에 일자리를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실업자 중에 약 75%가 실업이 되면 노동시장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직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북유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보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구직 활동을 계속 지속을 하면 내가 마지막 벌었던 급여에 많게는 제일 높은 나라는 97%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보통 평균 80% 정도를 줍니다. 단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남아서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보장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구직 활동만 계속하면 물론 정부가 인정한 구직 활동입니다만은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계속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 전에 받던 임금의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보장기간도 7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다가 만약 안 되면 그다음부터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실업자가 되자마자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경제활동 인구의 그 항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쉬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를 보면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 통계상으로 보면 실직자가 아닙니다. 실업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안 했거든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실업자 수준이라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를 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주당 18시간이라면은 뭐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통계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실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런 얘기 나죠. 뭐 실질적인 백수가 뭐 몇백만이다, 300만을 넘었다, 400만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에 있어서는. 그런데 문제는 또 중소기업을 보면 구인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아주 간단한 걸로 이론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첫째, 대학 진학하는 사람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127만 1980년도에서 지금은 500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진학률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7.2%에서 83.8%. OECD 최고 수준입니다. 한반 10명 중에 고등학생 8명이 대학을 가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은 대졸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게 돼 있거든요. 주어진 가격 하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임금입니다. 임금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특히 내려갈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금, 즉 급여를 포함한 그 근로자에 제공하는 조건이 열악해질 경우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제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을 데리고 일하는 회사에서 3명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급여를 10% 깎고 싶다. 그러면 그 50명의 과반수인 2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참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내려간다는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양에 있어서.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기고요. 바로 그 차이가 구직난입니다. 즉, 이 높은 임금 수준에서 보다 많이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첫째, 임금이 너무 경직적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청년 인구로 보면 88 올림픽 때 피크를 이뤘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상승했다가 지금은 2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너무 급증했던 이 1970, 80년대 때 산하 제한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년 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인데,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 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시면 일단 첫째, 졸업자 수가 굉장히 줄었죠. 하지만 이분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안 나오고 계속 학교로 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대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올라가고, 즉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사람이 적으면 기업에서는 돈을 더 주더라도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둘째, 임금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 못 올라가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규로 들어오는 고졸 사원의 임금을 높여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고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또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못하고 그래서 구인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선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경직적이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일종의 시그널 기능을 못합니다. 임금이 높은 부분이 있으면 아 저쪽에 수요가 많구나 하고 사람들이 글로 옮겨가야 되는데 임금이 경직적이게 되면 이게 시그널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 간의 이동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람들의.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대학교 교수님들 보면 학교 간의 인력 이동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 같으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한 번 그 직장을 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을 또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게 한 번 직장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직장으로 가려면 그 재취업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런 여건 하에서 노동 이동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임금이 고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데서는 구직난, 어떤 데서는 구인난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금이라는 것이 좀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 하고 둘째, 실제 사람의 이동도 좀 자유스럽게 돼야 된다. 다른 예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두 개의 격차가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임금상 임금을 살펴본 격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나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차이가 꽤 큰 편인데 우리나라는 이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개로 크게 양분이 돼 있고 두 개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사이에 한 두세 개쯤 다른 노동시장이 또 존재한다면 뭐 준정규직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그런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면 비정규직에서 큰 점프를 해서 정규직으로 가는 건 힘들지만 비정규직에서 한 칸 올라가는 거, 두 칸 올라가는 거는 조금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격차가 큰 상황에서 두 개의 노동시장만 존재하게 되면 고용도 별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실업률,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노동시장 개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준정규직 같은 노동시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좀 짧고 급여도 조금 낮지만 그 대신에 사회보장이나 이런 거는 비정규직보다는 조금 높고 해서 이런 중간급쯤 되는 노동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좀 힘들고 하는 분들까지 노동시장에 다 불러들여서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조금 미흡해서 고용이 아직 높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그런 건데 유연한 임금 조정이나 자유로운 노동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임금이 경직적일 경우에는 이게 시그널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정리하면 이게 제가 버릇인데 뭘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항상 뭐 정리하면 이러고 쓰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졸거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수율이 있다 보니까 그 산 쪽 100군데 있는 산 쪽이 보이거든요. 교실에서. 뭐 하는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정말 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서 물으시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물으신다고 항상.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긴장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할 때 되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한 챕터를 읽든지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좀 정리를 해보는 버릇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이 임금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유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돼야만 노동시장이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느냐
왜 일자리가 자꾸 부족해지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경기 부진 때문에 일자리가 모자란다. 도대체 어느 정도 모자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80년대엔 평균 7.7%였는데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2009년, 이건 지금 3, 4분기까지 자료인데 0.9% 그쳤습니다. 이거는 물론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다른 문제는 이 고용 탄력성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은 몇 % 성장하느냐,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1% 성장하면 고용이 0.3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경제개발 계획 있고 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연 10%씩 성장할 때는 고용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로 와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예외적인 거지만 고용은 전혀 증가가 안 했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이 숫자 자체가 상당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써서 물건을 만드는 단계는 지나서 이제 기계 위주의 생산으로 자꾸 접어들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급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런 노동과 자본, 노동과 기계의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취업자 증가를 보면 과거에 40만 이상, 43만 1000명씩 연평균 증가하던 것이 지금은 뭐 10만, 20만 선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취업자 증가 장기 추세인데, 이게 노안위기 때고요. 이게 신용카드 버블이 있었을 때고 빼고 보면 전반적으로 큰 이렇게 흔들림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 폭이 작아졌다는 거.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산업별로 고용 변화를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 이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면 이게 서비스업 전체의 고용 증가율입니다. 이게 외환 위기였고 신용카드 버블이었고,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전체 산업의 고용 증가율입니다. 제조업의 고용 증가율을 보면 거의 0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안 쓰고 생산은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고, 서비스업을 보시면 이 서비스업 고용 증가율하고 전체 경제 고용 증가율, 이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고용 창출은 결국 서비스업 위주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를 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고용 성장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서비스업 위주로 고용을 늘려왔던 우리나라는 고용 증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수치로 나온 겁니다. 과거에 2.35% 성장했던 고용 중에서 서비스업이 2.79%, 그러니까 전체를 설명하고도 남는 수준이죠. 근데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서비스업이 2.8%에 가까운 성장, 고용 성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1.7%에 머물고 있다는 것. 즉 서비스업의 고용 성장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서비스업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한번 또 서비스업만 따로 떼서 봤습니다. 서비스업 전체의 고용 증가율입니다. 빨간색이 도소매 음식 숙박입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었지만은 2%, 4%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 도소매 음식 숙박에 대해서는 거의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과거와 현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전기, 운수, 금융은 뭐 과거랑 비슷하게 큰 기여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와 큰 변화가 없고요. 이걸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5% 이상 서비스 고용이 늘었는데 이 중에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반 정도, 나머지 반의 상당 부분이 사업, 개인, 기타 서비스업에서 기여를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면 서비스업 전체 고용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사업, 개인, 기타 서비스업은 과거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많이 늘고 있어요. 문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입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고용이 증가를 못하고 감소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업 전체의 고용이 크게 성장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용 창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또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러면 도소매 음식 숙박업을 또 정리화면이 나오네요. 과연 도소매 음식 숙박업을 장려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과거만큼 고용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대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겠습니다만 도소매 음식 숙박업을 그렇게 크게 장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산업에서 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왜 고용 창출이 부진했을까라는 거하고 그럼 다른 서비스업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이 부진합니다. 지난 13일인가요? 발표한 그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그러니까 2009년 12월 고용이 그 1년 전에 비해서 16,000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가 줄었다는 거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분기별 자료를 봐도 경제 전체의 이 고용은 거의 변화가, 그러니까 고용 성장이 없는 0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보면 공공 부분에서 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희망 근로 사업 같은 거, 청년 인턴, 뭐 행정 인턴 많지 않습니까? 공공 부문에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문제는 이게 좀 단기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긴 한데 반면 민간 부분을 보면 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뭐 다른 나라를 보면 고용이 감소를 했어요. 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우리는 주로 정부가 만든 단기성 일자리 위주로 일단 고용을 유지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아직 고용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와 전체 취업자 증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차지하는 그 수준보다 실제 고용 사정은 조금 더 열악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취업자 증가는 이렇게 40만, 30만, 20만 수준을 하다가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에서 2008년 평균보다 한 46만 개 일자리가 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 조금 지금 최근에 취업자 증가도 2006년에서 2008년 평균에 비해서도 17만 개 일자리가 덜 생산되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급락을 해가지고 이 최저점을 통과했을 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중반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취업자가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이게 다 공공 부분에서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여기서가 데이터를 조금 더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작년 11월 고용입니다. 고용이 급감을 하다가 갑자기 1000명 증가하는 수준까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11월에 가면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 희망근로 사업 프로젝트가 11월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행정 인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가 감소해서 실제로 이거 데이터를 조금 더 그리면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반반씩 생겼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딱 시작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정규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비정규직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정규직은 한번 해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가급적이면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함께 가는 거죠. 대신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고용 조정이 편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다 보니까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 조정이 발생을 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게 지금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이 다시 증가를 하고 이 정규직 고용 증가가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이 이유는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견딥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규직까지도 이제 계속 해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규직도 유지를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규직의 고용까지 이제 줄어들게 됐고 그 대신에 생산을 해야 되니까 정규직을 해고하는 대신에 비정규직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꾸. 그래서 비정규직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비정규직 안에 살펴보면 상당히 근로 조건이 좋은 비정규직들도 있고 근로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시간제 근로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상당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주로 많이 고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을 보면 낮아진 것만은 사실인데 하여튼 이런 위주로 지금 고용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입힌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대졸 여성의 비중을 보면 80년도에 2.4%에서 지금은 4분의 1입니다. 학력도 올라갔고 경제활동 수준도 굉장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로 굉장히 올라갔고 그래서 이 여성분들 특히 고학력 여성분들 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인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물론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책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고급 여성 인력이 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로 올라가려면 여성분들이 노동시장에 안 나오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수준이죠. 뭐 올해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17,000불대로 다시 떨어졌지만 2만 불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8만 불을 1년에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쳐도 8천만 원이죠. 아버지 혼자 나가서 8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버는 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더 숫자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이걸 다 2배씩 증가를 시킨다고 생각하죠. 아버지가 1년에 1억 6천을 번다? 글쎄요. 그런 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고 생산량도 늘고 이렇게 하려면 여성분들이 노동시장에 자꾸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유엔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찍은 건데요. 밑에는 국민소득이고 세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입니다. 즉 여성이 얼마나 노동시장에 나오느냐 또 남녀 간의 별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임금이나 이런 근로 조건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분들이 나오지 않고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를 해보면 OECD 국가들인데요. 아이슬란드 같으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일을 하고 5명은 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창피한 얘기지만은 요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원래 OECD 국가 중에서 좀 문제아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뭐 그렇게 썩 잘하지는 OECD에 들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나라들. 예를 들면 터키, 멕시코, 이태리. 이태리는 또 일부에선 잘하긴 합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도 좀 다혈질이고 가부장적인 그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여성의 경제 활동이 낮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여기가 좀 이렇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런 나라들 계속. 근데 조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발전이 더 필요한 그런 나라들인데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하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서 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1980년대 자료인데요. 19에서 20살 때 30% 조금 넘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결혼 연령이 되면 뚝 떨어지죠. 그랬다가 결혼하고 조금 지나서 아기도 좀 크고 그러면 다시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M자, 영어로 M자를 써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경력 단절 현상입니다. 1990년대를 비교해 볼게요. 학교를 진학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졌죠. 반면에 나머지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증가를 한 겁니다. 2000년을 비교해보면 이 부분에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왜 변화가 생겼느냐? 결혼 연령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여기 20대 초반 중반의 경제활동 비율이 올라갔고 이 M자 커브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뿐이지 그 이후 나이대를 살펴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2007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연령이 더 뒤로 넘겨가고 젊은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를 살펴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30대 후반, 중반, 후반 이후 여성들 경제활동이 상당히 증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경력 단절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일본을 보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나머지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들 보면 경력 단절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증을 하다가 프랑스같이 수평으로 가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을 보면 우리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우리랑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졸 여성의 고용률이 57%입니다. 미국 78, OECD 평균 79, 스웨덴은 87%입니다. 10명 중에 9명,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 10명 중에 9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10명 중에 6명만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급 인력이 지금 쉬고 있는 겁니까? 창피한 얘기인데 멕시코보다도 낮습니다. 멕시코 73%인데. 또 다른 문제는 대졸 여성과 고졸 여성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대졸 여성의 고용률이 고졸 여성보다 낮습니다. 2%포인트. 그런데 다른 나라를 비교해보면 대졸 여성들의 고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OECD 국가 전체 30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대졸 여성의 고용률이 고졸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조한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학력 여성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전체를 살펴보면 학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거죠. 자녀가 있는 경우 보면 그 정도가 더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성분들한테. 그런데 애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게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기가 나이가 어리면 고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다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졸 여성들을 보면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에 들어가서 쉬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안 나오는 거죠. 아기가 나이가 먹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여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제 아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시간 강사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들 교육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녹색 어머니의 옷 입고 아침에 그 애들 등교할 때 도와줘야 하고 또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방과 후에 교실 청소도 가서 해줘야 되고 이제 어머니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 관계된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고요. 여성분들한테. 두 번째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통해서 오는 그 일종의 부담 그걸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경제 사정이 힘들어서 급박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기 교육보다도 더 급하게 일단 일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졸 여성들보다 대졸 여성들 같은 경우 평균 임금, 그러니까 그 가구가 벌어들이는 1년의 평균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일해서 조금 더 버는 것보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집에 있으면서 교육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 그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라는 거는 아빠의 돈과 엄마의 시간의 함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뭐 농담치고는 상당히 슬픈 농담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거기다 할아버지의 돈도 들어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아빠의 돈 더하기 엄마의 시간 더하기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고 아빠의 돈 곱하기 엄마의 시간 곱하기 할아버지의 재산에서 셋 중에 하나만 0이면 다 0이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면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비용이 크구나.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겁니다. 즉 시간 제약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혼율이 급증했다고 그러죠. 왜 미혼율이 급증했을까요? 쓸만한 남자가 줄어서? 글쎄요. 제 생각에 그거 같지는 않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 경제활동을 여성분들이 조금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사도 있죠. 아기 교육도 있죠. 이게 다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그런 것 가정에서 하는 일들, 아기 교육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타임 일자리 중에 좀 괜찮은 걸 찾아보려고 해도 없고 그럼 둘 중 하나죠. 나와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하고 경제활동을 그만두거나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미루는 일이 자꾸 생겨요. 높아갑니다. 이 경직적인 근로시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이게 참 재밌는 숫자인데요. 출생아 수를 한번 보면 임금 근로자, 즉 어디 가서 일하고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평생 낳는 아기의 숫자가 1.75명입니다. 출생. 자영업자는 2.13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이러면 아기도 조금 더 많이 놓는다는 거죠. 무급가족 종사자는 2.3명입니다. 이 무급가족 종사자가 뭐냐면 뭐 쉽게 표현하면 남편이 하는 가게